주간 꿀에 카탈루냐 더비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빵빠레를 울려라. 네, 그렇습니다.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감독으로서 바르셀로나에서의 데뷔전 카탈루냐 더비에서 멤피스 데파이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역시 관심은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에게 집중이 됐죠. 집중될 수밖에 없지. 사비가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바르셀로나를 바꿔놨어. 물론 100% 만족할 정도로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수비 쪽에서 불안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파뇰의 스트라이커 라우데 토마스에게 실점할 뻔한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라우데 토마스는 골대를 2번이나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우와! 에스파뇰을 잘근잘근 씹어 먹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 축구를 하잖아, 애들이. 쿠만 밑에서는 공놀이를 했다면 사비 밑에서는 축구를 하고 있잖아. 이건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는 동안 막 설레더라고. 가슴이 콩탕콩탕콩탕 뛰더라고. 오랜만에 나를 설레게 만들었어. 여하튼 이 경기 현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었던 이유는 사비의 데뷔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중이 무려 74,418명이나 왔습니다. 그 전에 알라베스하고 홈 경기에서 관중이 37,000명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팬들이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다가 이제 기대하고 있다. 이게 관중 수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전반 6분에 팬들이 사비를 연호했어요. 사비. 왜? 선수 시절 등번호가 6번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 6분에 사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사비를 반기는 의미에서 바르셀로나 홈팬들이 사비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어떻게 짤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백3로 나올 것이냐, 백4로 나올 것이냐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비 감독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선발 라인업 보면은 쿠만 감독 시절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단 하나, 오른쪽 윙포드로 일리아스 아코마우를 투입했습니다. 17세의 윙어를 투입한 거죠. 이 B팀에서 활약하는 윙어를 A팀으로 불러들어서 바로 선발 출전시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코마우 같은 경우에는 45분 동안 만족할 만한 활약? 아닙니다. 아코마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험을 쌓을 필요성이 있다는 게 드러난 전반전이었어요. 그래서 45분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앞대하고 교체가 됩니다. 자, 사비 감독이 왜 오른쪽에 일리아스 아코마우를 선발 출전시키고 후반전에 앞대를 투입했느냐? 왼쪽에는 가비였거든요. 즉, 가비는 중앙 쪽 플레이가 좀 더 많죠. 그 대신 오른쪽에서는 드리블을 잘하는 윙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덴벨레가 빨리 돌아와야 되고, 덴벨레 믿을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엠이라든가 라임 스털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모하메드 살라라든가. 물론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기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윙어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일리아스 아코마우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아코마우하고 가비하고 넓게 펼치게 배치를 하고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뇰이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을 때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때 전방에 있는 데파이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데파이가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데파이가 소위 얘기해서 미끼 역할을 하죠. 수비 라인을 끌고 나와요. 그때 프랭키 도용하고 니코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비 라인을 넓게 펼치게 만들고, 그리고 수비 라인을 끌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프랭키 도용하고 니코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프랭키 도용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헤더로 떨궈주고 뒤쪽에 있는 데파이가 슈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전술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스파뇰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비센테 모레노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인 나비드 로페스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에스파뇰은 5-4-1이 되죠. 즉 3팩 형태가 되니까 나비드 로페스가 데파이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프랭키 도용하고 니코 곤살레스가 들어갈 때 센터백 2명 카브레라하고
세르기 고메스가 각각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출동을 하느냐? 바르셀로나에서는 알바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가비가 중앙 쪽으로 수비를 끌고 들어가고 알바가 돌아 들어가면서 컷백. 그러다 보니까 왼쪽 공격이 굉장히 많아지는 바르셀로나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공격을 전개할 때는 민게사는 공격 가담을 하지 않고 민게사가 중앙 쪽으로 오면서 에릭 가르시아, 피케, 민게사 3팩 형태로 수비 라인을 갖추게 되는 거죠. 왜? 에스파뇰은 라우데 토메스를 앞세운 역습이 정말로 날카롭고 위력적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겁니다. 물론 1차 빌드업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은 부스케츠에게 주고 부스케츠가 연결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부스케츠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하니까 결국은 부스케츠가 내려오면서 패스를 받으려고 할 때 따라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면 프랭키 도용하고 니코가 내려오면서 패스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역습으로 전개하고자 한 번에 넘기는 패스도 간간히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피케도 롱패스를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프랭키 도용하고 니코가 앞쪽에서 볼을 잡고 다시 부스케츠에게 줬을 때 부스케츠가 롱패스로 경기를 푸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사비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공격이 돌아간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비 감독은 슈팅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가 전반에만 슈팅을 10개를 했습니다. 오히려 후반전에 슈팅이 더 적었어요. 물론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데파이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후반전 시간이 흐를수록 에스파뇰의 공격이 더 강했거든요.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계속해서 공격적인 자원을 투입했잖아요. 우레이라든가 로렌 모론이라든가 공격적인 자원을 투입하면서 동점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고전하는 모습도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후반전은 압도하지를 못했다. 오히려 수비 쪽의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난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 현지 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비 감독이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수비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민게사의 수비. 우와. 나 이 경기 설렜었거든. 그 설레임이 막 증폭될 때 민게사가 이걸 죽여. 와, 참. 네. 민게사의 움직임이라든가 수비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하고 피케도 수비 쪽에서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알바만이 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백포라인에서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이 경기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다니까. 전반전에 압박의 강도 빠르게 공격하는 모습 과감한 슈팅 물론 여전히 문전에서 세부적인 전술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일리아스 아코마가 슈팅으로 날리는 모습 그게 이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긴 했지만 그 장면도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전에서의 세밀함에 대해서는 사비 감독이 또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비 감독이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 이것을 칭찬하도록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 경기예요. 많이 뛰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스파뇰보다 파울을 거의 2배 정도 했어요. 파울을 17개를 했거든요. 에스파뇰은 파울을 한 8개인가? 9개 했군요. 그 정도 했거든요. 그걸 봤을 때도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간절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비 감독의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는 리그에서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사비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건 후반전의 경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왜? 버텨내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카탈루냐 사람들은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승리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승리에 만족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반면에 비센테 모레노 감독 저는 에스파뇰의 경기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4-2-4-1로 나와서 5-4-1로 바꾸고 그 가운데에서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4-4-2로 바꾸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인터뷰에서 준비 많이 했고 그것을 경기력으로 보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가 패배로 끝날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에서도
데파이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우데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마치 무슨 게임의 벌칙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그들을 매우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경기력에 대해서는 비센테 모레노 감독도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리오 부스케츠의 기록이고요. 두 번째는 압데의 기록입니다. 자, 세리오 부스케츠 얘기부터 해볼게요. 세리오 부스케츠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잖아요. 그리고 수비할 때 기동력 저하가 문제로 작용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78분을 소화를 했습니다. 리키 푸체하고 교체되면서 아웃이 됐는데 슈팅 2개를 했고요. 유슈팅 하나를 했습니다. 근데 턴오버가 많아요. 턴오버가 19개나 되거든요. 이거는 상대의 압박이 그만큼 부스케츠에게 강하게 왔다 이 얘기고요. 그 가운데에서 패스 성공률이 87.3%입니다. 부스케츠의 평소 패스 성공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부스케츠가 이전까지는 짧은 패스를 많이 시도하다가 순간순간 전진 패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스케츠가 패스를 받아서 짧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부스케츠에게 압박이 오니 프랭키 도용 니코에게 패스가 갔다가 부스케츠에게 다시 와서 롱패스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스케츠가 이 경기에서 롱패스를 12회 시도를 했고요. 그 중에서 11회 성공을 했습니다. 부스케츠도 사비 감독 밑에서는 좀 다른 측면의 임무를 수행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롱패스를 좀 많이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압데의 기록입니다. 압데는 총 45분 소화를 했죠. 왜냐하면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아코마우하고 교체가 됐으니까. 아코마우라고 스페인 언론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일리아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리아스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네, 일리아스와 교체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슈팅 1에 패스 성공률이 63%예요. 이런 거 차치하고 드리블을 봐야 됩니다. 왜? 압데에게 원하는 건 드리블이거든요. 그리고 압데는 공격 쪽에서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괴롭혔어요. 물론 수비 쪽에서의 포지셔닝 그리고 좀 흥분하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더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드리블은 8회 시도에서 6회 성공하면서 에스파뇰의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압데는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자, 카탈루냐 더비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경기력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경기 결과에 대해서 1대0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사비의 첫걸음이잖아요. 첫걸음은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꿀의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꿀의 뉴스입니다. 꿀의 뉴스 중에서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세리오 아구에로가 은퇴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심장 문제 때문에 아구에로가 은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아구에로가 지난달 31일 알라베스전에서 가스 통증하고 호흡곤란 때문에 교체가 됐죠. 그리고 나서 부정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제 3개월 정도 재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아구에로도 이게 심각한 병이니까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구에로하고 예전에 동료 사이였던 나스리가 아구에로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은퇴하는 거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다만 이제 나스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가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은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슬픈 일이죠. 자, 일단은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 알레만이라든가 사비 감독이라든가 아직까지는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아구에로가 구단에도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이번 주 내로 어떻게 될지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아구에로의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3개월 정도는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쓸데없는 뉴스 하나 가져왔습니다. 카림 아데에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카림 아데에미
짜이츠부르크 소속이고요. 그리고 현재 독일 대표팀에서 떠오르는 신성, 네,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드리블, 스피드, 슈팅 능력을 갖고 있는 공격수.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관심이 있다. 지금 도르트문트하고 경쟁하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3천만 유로 정도를 제시했는데 바르셀로나는 3천만 플러스 알파. 그래서 3,500만 또는 4천만 유로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카림 아데예미가 바르셀로나가 에스파뇰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SNS 계정에 좋아요를 꾹 눌렀다는 소식입니다. 한 2년 전인가 아데예미가 바르셀로나를 좋아한다, 선호한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바르셀로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자신이 뛸 틈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너 영주형 또 행복해로 돌리고 있어. 이렇게 댓글 달려고 했지? 그러지 마. 내가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어.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다가오는 수요일에 벤피카하고 챔피언스리그 2조 5차전을 치른다는 소식이죠. 이 경기가 바르셀로나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 6차전은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이기 때문에 5차전에서 16강 진출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그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위 벤피카하고는 승점 2점 차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16강 확정.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얘기겠죠. 데스트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트를 오른쪽 풀백으로 쓸 수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카탈루냐 더비에서 부스케츠하고 니코도 잔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스케츠하고 니코가 뛸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대하고 일라이스는 출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윙어 자리에도 누구를 기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비 감독이 카탈루냐 더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벤피카전까지 잡는다면, 그렇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자, 사비 감독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르셀로나 파이팅 합시다. 자, 그러면은 벤피카전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빠밤.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은데?